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방문 첫 행보로 LG그룹의 R&D 핵심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의 배터리 동맹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뒤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협력 방안이 발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충북 청주 공장 증설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도한 투자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 4%대 금리의 회사채 상품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판매 30분 만에 완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술 수출에 성공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환율이 오르면서 큰 환차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원재료비까지 해외 고객사가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돼 환차익만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끝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게 이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1,000억 원가량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1,400억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좀 엇갈렸습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안이었는데 역시 이 동맹국 간의 공급망 강화, 프렌드 쇼어링,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에 이제 첫 번째 공식 일정이 LG화학에 있는 R&D 캠퍼스를 방문한 건데요. 네.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강미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 LG화학을 찾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must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to secure supplies of critical goods that we will not make in sufficient quantities at home. We must work with America's allies and partners to strengthen our collective supply chain resilience. 옐런 장관이 LG화학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건 굳건한 한미 배터리 동맹을 넘어 배터리 소재까지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LG화학은 글로벌 1위 K배터리 선두주자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주주로 양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LG화학의 북미 배터리 소재 관련 투자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G Chem is actively considering establishing a cathode manufacturing plant in the United States. Investment for localizing our supply chain in the United States exceeds $11 billion cumulatively by 2025. 비공개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LG화학의 미국 현지 공장 투자를 위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미국 최대 규모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에 지분을 투자하고 북미 지역 원자재 공급 업체들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를 찾은 지 2달 만에 미국의 경제 수장인 옐런 장관은 LG화학 방문을 첫 일정으로 선택했습니다. 한미 간 경제 동맹은 이제 정부를 넘어 기업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이렇게 옐런 장관이 LG화학을 방문하면서 오늘 이제 LG화학에 대한 주가도 좀 관심을 모았는데요. 예. LG화학은 소폭 상승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개별 종목의 이슈보다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증시가 안 좋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이와 동시에 나온 소식이 지금 미 의회에서 미국 반도체 육성법 지원을 받은 기업에 10년간 중국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삼성도 포함이 되죠. 이렇게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동맹이 강화될수록 우리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더 심해질 텐데 옐런이 오늘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히토류 태양광 패널 핵심 제품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동맹과의 교역 관계와 공급망 강화를 추진 중이다. 충분한 대안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후에 옐런 장관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 이렇게 연이어서 만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합의 내용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체결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요. 일단 역대 두 번째로 미국의 재무장관과 또 한국은행 총재가 만났다는 점에서 좀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두 사람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한미 협력을 좀 증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옐런 장관은 양국이 이제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좀 이런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추경호 부총리와의 만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전민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지난 2016년 6월 제이컵 류 전 재무장관 방한 이후 6년 만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비공개 재무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책과 공급망 협력 강화, 인플레이션 대응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여타 위험 요인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이 함께 내실 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금융, 외환 시장의 동향과 협력 방안은 물론 기후 변화, 팬데믹, 글로벌 보건 등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제반 이슈에 대해서도 그중 가장 시장의 기대를 모은 건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간 통화 교환 협정을 체결하자는 통화 스와프 논의 여부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년여 만에 1,320원대를 돌파하면서 환율 안정을 위해 통화 스와프 재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어 외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도 추가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가 중앙은행 간 계약인 만큼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옐런 장관도 한국 정부와 통화 스와프를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옐런 장관과 면담을 가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한미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스와프는 미 연준의 업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번 옐런 방안을 계기로 한미 간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 방안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만큼 정부는 통화 스와프 재개를 위한 논의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1,300원 이상 넘어가서 과도하게 올랐을 때는 아무래도 수입 물가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본다면 과거처럼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통화 수합으로 통해서 달러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시장에서도 약간 그렇게 보는 것 같고. 한미 통화 스와프가 단기간 내 체결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외환시장 안정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원 내린 1,313.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통화 스와프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어질지 합의 내용 공개될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 또 주목할 이슈들마저 좀 정리를 해보죠. 기대를 모았던 성일 하이텍 청약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네, 역대 최고의 이제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요. 네. 무려 20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20조 원이요. 그렇습니다. 경쟁률은 1,200대 1을 넘어섰는데 네. 지난 11일과 12일에 이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 결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어제와 오늘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통해서 일반 공모를 했는데 20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어제 1조 4천억 원 모였다 그러더니 하루 만에 엄청나게 불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19조 원이 이제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예. 성일 하이텍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달에 상장한 영창케미칼의 증거금이 3조 8천억 원이고 HPSP가 10조 8천억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장 부진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애플의 이 긴축 경영 이슈가 있었고 이후에 지금 SK 하이닉스의 이 공장 증설 보류한다 이 발표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좀 경기 침체, 좀 현실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애플의 이런 긴축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애플이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채용과 지출을 줄이는 긴축 경영을 선언을 한 건데요. 이미 이제 테슬라나 구글도 경기 침체 우려로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증설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확산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이 반도체 수요 회복이 느릴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주가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 기업들이 이런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면서 좀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공장 증설 보류 소식으로 반도체 업계에 불안감을 안겨준 SK 하이닉스의 상황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증설을 보류한 청주 공장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예고했던 곳이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투자 시기를 조절하겠다 이런 의미로 분석이 되는데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게 사실상 투자 축소를 예고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확인 결과 SK 하이닉스가 이제 청주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예. 계획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예. 이제 원래 팬데믹 종말 등 이제 올 한해 좀 올 초부터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시장 상황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변화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거에 따라서 투자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이제 설비 투자에 들어갈 원재료 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증설에 들어갈 비용 자체가 많이 늘어난 상황인 거죠. 예. 이에 반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뭐 겨울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수요가 지금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즉 다시 말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수요는 없는 상황이니 투자 계획을 좀 보류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당초 청주 테크노폴리스 단지 내에 43만 3천 제곱미터 4조 3천 원을 투자해서 신규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이제 D램을 생산할지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할 예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보류로 인해서 시기를 좀 늦췄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지난 13일에 이 전술적 측면에서 투자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의 이번 판단 그럼 잘한 일일까요? 실적 면에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6월이었죠. 이제 지방선거 때 당시에 이제 청주, 그러니까 일부 정치권에서 조금 청주 공장 우리가 화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좀 기대감을 많이 높여놨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보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착공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내년 계획대로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가도 2025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뭐 생산량이나 출하량에 대해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청주 신규 라인 증설이 좀 미뤄지면서 향후에 몇 년 동안은 SK 하이닉스가 신규 라인에 투자,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공장을 짓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착공식이 연기됐다고 보도해드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예. 25년 착공에 들어가서 27년에 완공 예정이었거든요. 청주팹도 내년에 착공해서 25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예. 지금 미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이 언제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신의 공장 청주 M15, 그러니까 2000 M15랑 청주 M16 공장에 아직 공장은 지어놨지만 일부 투자 장비들을 완전히 채워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10월까지 이 라인을 채우게 되는데 이게 끝나면 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요. 신규 라인이 없어지면 이게 조금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이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호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공급이 좀 딸릴 수도 있다,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내년은 자본 지출을 25% 삭감할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분기에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그래도 꽤 회복이 된 상태인데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좀 행보가 반대로 간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비메모리에 비해서, 왜냐하면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성 업체들에서 이제 재고를 더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이제 업황의 타격이 좀 더 직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인데 예. 사실 이제 하반기 수요 감소가 메모리 같은 경우에 기정사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요 감소가 기정사실화 됐다는 게 좀 사실이고요. 언제 업황이 살아날 수 있을지 그 시기가 이제 내년 상반기냐 그 이후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분기 본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예. 실적 자체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성장만 해오던 반도체 시장이었기 때문에 두 기업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부정적 이슈 하나, 긍정적 이슈 하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네, 반도체 업황의 이제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의 6월에서 8월 실적을 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3천억 원 수준을 잡았는데 이건 이제 시장에서 전망한 12조 원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에 대한 업황이 좀 커진 건 사실이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다시 반도체 전체 시장 자체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생긴 것도 맞긴 하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암울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둘 다 업황이 좀 안 좋긴 한데 메모리가 좀 더 안 좋은 게 맞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보인 것은 마이크론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신규 공장이나 설비 투자를 줄여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하반기에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TSMC 같은 경우에도 뭐 인플레이션 신화에 대비해서 원래 이제 3나노 최신 공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좀 더 빨리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5나노의 어떤 안정적인 공급을 하는 식으로 지금 좀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번 SK 하이닉스의 청주 공장 보류는 좀 SK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사업 전략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하락폭이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몇 번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원래서 3%에서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8%까지 가격 하락폭이 있다가 10%까지 낮춰졌는데 또 공급망 사이드에서 취재를 좀 해보면 이게 이제 10% 이상으로 하락폭이 더 커질 거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더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본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이 나올 텐데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더 얘기를 자세하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네, 얼마 전 국내 한 대형 증권사가 판매한 연 4%대 채권이 30분도 안 돼 매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 탓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투자 상품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거래하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김종학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증권에서 판매한 채권은 트리플 A 등급의 최고 연 4.3%대 금리를 확정해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입니다. 남아있는 만기가 1년 안팎으로 웬만한 은행 적금 금리보다 높고 수익을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300억 원의 물량이 순식간에 소진됐습니다. 쉽게 구하기 힘든 선순위 채권인데다 높은 금리까지 붙다 보니 이를 구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판매 지점에 뒤늦게 추가 판매를 요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장외채권 시장은 올해 초 한국전력 회사채가 수요 예측 실패로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투자자 유입이 늘었고 단기채와 대형 카드사 채권 금리까지 차례로 오르면서 일반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리테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에 한 3.4조 정도 세일즈가 됐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8조 정도로 2배 이상 판매 금액이 급증했고요. 리테일 고객들까지 굉장히 저변이 확대돼서 세일즈가 되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금융투자협회 집계에서도 지난해 1조 9천억 원 수준이던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는 올 들어 약 6조 5천억 원으로 3배가량 늘었고 이 가운데 일반 회사채만 3조 2천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국고채 금리는 올 초 1.85%에서 3.2%대까지 올랐고 지난해 연 1% 수준이던 AA급 이상 채권 금리도 덩달아 연 4%대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산가들만 거래하던 채권 시장 진입 장벽도 모바일 트레이딩을 통해 최소 1,000원 단위에서 거래할 수 있다 보니 개인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3%대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은행 예적금 수준으로 투자 위험이 낮고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채권 투자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연 4%대 수익률을 내는 채권 300억 원 물량이 27분 만에 완판이 됐다. 인기가 상당한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품입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삼성증권이 모바일과 창구를 통해서 판매한 채권은 모두 특판 채권, 선순위 채권입니다. 예. 좀 구하기 힘든 물량들이 이번에 나온 건데 KB금융과 이 주요 시중은행들의 채권들 가운데서 만기가 곧 다가오는 채권들을 장외에서 높은 금리로 일반 투자자가 살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해준 겁니다. 흔히 은행 예금하면 가장 먼저 이 안전한 상품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만에 하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 가장 먼저 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상품이 선순위 채권인데 예. 흔히 금리가 높지 않은 이 상품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이를 유통한 삼성증권은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채권을 중개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올해 들어서 이렇게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서 이례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서는 채권금리도 좀 같이 오르게 되잖아요. 네. 채권금리 자체도 그러면 많이 좀 올랐겠네요. 네,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이것도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고채 금리는 최근에 한국은행의 빅스텝을 전후해서 다소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연초 대비를 보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올 초에 연 1.8% 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연 3.2%대까지 치솟았고 또 이런 상품들을 조금 좀 나눠본다면 적자임에도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한국전력이 발행한 회사채, 한전채 같은 경우에는 연 3.9%대 그리고 AA급 우량 회사채는 3년물 기준으로 4%대를 기록 중입니다. 부도 위험이 커서 투기 등급이라고 하는 이 트리플 B급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주는 한때 10%대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투기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어떤 투자 대안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우량 회사채가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안전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좋은 채권을 찾아서 이동하는 추세로 조금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채권은 조금 생소한 상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인가요? 채권 투자가 주식처럼 요즘에는 아주 간편하게 모바일 트레이딩 앱에서 매매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채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약정을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거래 단위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소 1,000원부터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 채권은 금리하고 가격이 보통 반대로 가니까 좀 손실을 볼 위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채권을 처음에 발행했을 때 투자를 했다면 최근처럼 이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일종의 명품 가방을 사기로 했는데 미리 한 4에서 5% 정도 할인받아서 샀다가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돌려받겠다, 2, 3년 후에 돌려받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명품 가방을 파는 회사가 할인폭을 더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면 처음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게 되겠죠. 그런 구조가 채권이랑 똑같은데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통상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최초에 발행했던 당시하고 비교해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할인폭이 오히려 커지다 보니까 평가 손실을 입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중에서 이 사고 파는 물량을 직접 거래하는 개인들이 그럼 똑같이 손해를 보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전체 크기에 비해서 워낙 소량을 거래하기 때문에 중간에 팔고 싶어도 쉽게 팔기도 어렵고 또 대개는 만기가 짧은 물량들을 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기만 해도 가령 1년 정도 보유하면 예적금 1년짜리를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라서 오히려 그 중간에 매매를 하지만 않는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의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서 은행에서 뭐 4%대 적금, 예적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네. 낮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팔고 있는 예적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특판으로 역시 금리가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조금씩 조건을 따져보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50만 원 내지는 100만 원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1억 정도로 제한을 하는 편인데 이런 회사채 특판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일반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최소 1,000원부터
거래할 수 있는 한도가 무제한으로 사실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일반 한 100만 원, 뭐 500만 원 투자를 해도 되지만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의 입장이라면 예적금보다 오히려 회사채를 지금 한 4% 투자 규모가 금리, 많군요. 예, 가능한 그런 게. 정도로 확정을 할 수 있는 수익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보니까 거기다 기간도 최근에 이제 특파는 이번에 나온 특파는 1년 안팎이라서 아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 화면을 열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신용 등급과 그리고 약정하는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채권 하면은 가장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건 국고채인데 국고채 3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국고채는 신용 등급을 따로 재지 않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수익이 나눠져 있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A 급 이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험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이보다 부실하다면 금리를 높여서라도 자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다르게 정해진 만기를 꼭 따져봐야 하는데 보통 분기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정도씩 액면가를 기준으로 고정된 이자를 지급해주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채권에 투자할 땐 이런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좀 중요한데 매년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뭐 1년이든 2년 안에 투자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건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등 해외 채권 투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발행하는 나라의 통화를 쓰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익률이 연 3%대 후반까지 오를 전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조금씩 따져봤더니 사실상 투자 이점이 그렇게 없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들이 이제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건전성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등급 이하인 기업들이 아무리 금리가 높더라도 되도록이면은 피하고 조금 더 우량한 채권들을 찾아보는 게 투자 수익을 좀 더 높이고 내 자산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달러당 1,300원대 위로 올라선 환율 덕을 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보통 이게 환율이 오르면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통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만들 때 쓰는 원료 의약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해서 네. 그렇게 수입을 해서 약을 만든 다음에 국내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이제 좀 불리한데 반면에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 회사들처럼 원료 의약품을 수입을 하지만 약을 만든 다음에 수출을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도 높아서 예. 보완율이 조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받고 또 이제 임상 단계에 따라서 돈을 나눠서 받는 방식인데 그 사이에 환율이 오르면은 그만큼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환차익이 기대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어디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최근에 우리 기업들 좀 대규모 기술 수출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ABL 바이오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우선 이제 다음 달 초순까지 이중항체 항암제 ABL001과 관련해서 미국의 콤패스 테라피틱스로부터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했을 때는 한 600만 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 또 이제 그 당시 계약 당시의 환율이 1,120원대였는데 지난달 27일 고시 환율인 1,299원을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환차익이 한 10억 원 가까이 발생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올 초에 이제 조단위 기술 수출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노피의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2를 기술 수출을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임상 진행에 따라서 하반기 중에 한 4,5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지금과 같은 높은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더 큰 차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ABL 바이오의 지난 1분기
그 보고서를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0% 정도 오를 경우에 그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40억 원가량 늘어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ABL 바이오 측에 확인을 해보니 당시에 기준으로 삼은 환율은 1210.8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의약품 개발을 의뢰하고 직접 생산까지 맡기는 CDMO에서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환차익이 좀 클 걸로 기대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환율 상승에 따른 이득을 크게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전체 매출의 70에서 80%가 달러 매출입니다. 또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때 그 세포에 주는 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제 물질 같은 거를 보통은 수입을 하는데 이런 수입에서 드는 그 원 부자재 그 수입 비용도 고객사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원가 변동의 위험이 좀 적습니다. 실제로 이제 1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환율이 1,325원까지 오를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순이익이 약 640억 원 가까이 올라간다고 지금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굉장하네요. 일반 기술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짭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쪽 말고 지금 중국 쪽 지금 위안화 환율도 굉장히 오른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중국 쪽 관련 산업도 환차익이 기대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 한미약품이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북경 한미약품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국 시장이 또 가파르게 성장 중인데다가 위안화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그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실적에서 환율 영향만 떼어냈을 때도 그 10% 정도가 그 실적 상승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시죠. 한미일 실적 같은 거 보면은 성장하는 게 북경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강세랑도 엮여가지고 좀 더 빨리 성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분은 완전 자회사 수준 좀 가지고 있어서 거의 다 받기도 하고 원교 실적도.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달러와 위안화 강세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기업도 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이런 기업으로 이제 대웅제약을 꼽았는데요. 대웅제약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보톨리늄 톡신입니다. 그 나보타가 해외에서는 주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번 2분기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봐도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 또 해외 전체로 봤을 땐 300억 원 가량인데 여기서 이제 환차익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위식도 역류 질환제, 그 팩수플라잔이라는 그 신약이 있는데 그 미국과 중국 기업의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예. 금액은 각각 이제 4,800억 원, 또 3,800억 원인데 현재 이제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까지 임상을 끝낸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이제 임상 그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돈을 또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그 요즘과 같은 고환율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서 좀 추가적인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경기 방어주로 식품주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라면주는 또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실제로 라면 3사들 상반기에도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런데 업계 1위죠. 이제 농심은 또 밝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게 농심 또 2분기 실적 나쁠 전망이라고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농심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전 분기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인데요. 예. 경쟁사인 오뚜기와 삼양식품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죠.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홀로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는 건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홀로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의문인데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라면 회사들이 사실 원재료가 급등하면서 최근에 좀 고초를 겪었잖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최근 원재료 가격이 살짝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라면을 만드는 주요 재료인 여러 재료들이 다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가격 급등 문제가 불거진 건 올해 3월부터였죠. 예. 기업들은 보통 적게는 3달에서 많게는 6달 먼저 재고를 미리 구매해둡니다. 이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1, 2분기보다는 싸거든 재료가 마당나는 하반기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농심만 왜 이렇게 실적에 좀 타격이 있었을까요? 사업 영역이 좁고 신규 인프라 투자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농심의 상업 분야는 크게 정리해보면 라면과 스낵으로 나뉘는데요. 1분기 기준 매출의 80% 가까이가 라면에서 나옵니다. 경쟁사 오뚜기가 유지나 양념 소스, 건조식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과 비교되죠. 더구나 분말 카레나 3분유 같은 3분 요리죠. 이런 것들의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고요. 예. 대용량 기름 등 유지류나 케찹, 마요네즈 등의 소스류는 B2B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가격 전거도 이미 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요.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 실적을 오뚜기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뚜기는 이렇게 사업 필드가 좀 넓다고 하지만 삼양식품은 거의 대부분 매출이 라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삼양식품은 매출 99%가 라면에서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를 보면 1분기 전체 매출 2,022억 원 가운데 2,010억 원이 면스낵 제품으로 집계될 정도인데요. 예. 물론 소스나 냉동 분야 사업이 있긴 합니다만 비중이 채 5%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삼양이 기대를 놓는 이유는 공장을 추가해서 50% 수준의 생산량 확대가 예상되는 덕분입니다. 삼양식품의 밀양 신공장은 지난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최대 6억 개의 라면을 추가로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 공장까지 이미 최고 95% 수준으로 초과 가동 중이었던 만큼 숨통이 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신 설비인 공장이어서 생산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삼양식품은 제2의 창업의 비결로 꼽히는 히트 상품 불닭볶음면을 앞세워서 해외 시장 개척에 한창인데요. 이로써 삼양은 국내 라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압도적인 수출 성장세로 동종업계는 물론 식품 섹터 안에서 유의미한 이익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공장을 바탕으로 판매량을 늘려서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사업 포트폴리오나 신규 투자에 있어서 뭐 별다른 호재가 없었다. 이게 좀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곡물 가격이 빠지고는 있지만 좀 여전히 높다. 어쨌든 빠진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3분기부터는 그럼 개선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다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곡물 가격인 파뮤나 대두유는 까전이긴 하지만 원유로 만드는 포장재 등의 부자재 가격이 지금 매우 오른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지난해 가격 인상 효과를 모두 반납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가격 인상 없이는 3, 4분기에도 농심의 영업이익 훼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농심의 어닝 쇼크를 예상하면서 라면 가격 인상에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면이 사실 국민식품이기 때문에 가격 올리는 게 쉽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라면이 서민 음식 이미지가 강해서 쉽사리 소비자 부담을 키우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인상 시점이 바로 지난해라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정부가 전방위적인 물가 관리에 나선 상황도 부담입니다. 이익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농심이 과연 2년 연속 소비자가 인상이라는 결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교원그룹이 자체 여행 브랜드 여행이지를 통해 여행업에 본격 뛰어듭니다. 그룹의 신사업을 이끄는 장동화 대표는 코로나19 시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업계 3위까지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교원그룹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행이지를 올해 안에 여행업계 3위권까지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행이지는 교원그룹이 새롭게 선보인 국내외 여행 브랜드입니다. 여행이지의 올해 목표는 거래액 1,600억 원,
매출액 150억 원으로 이대로라면 모두 투어를 밀어내고 하나투어와 참 좋은 여행사에 이어 업계 3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원그룹이 여행업에 본격 뛰어든 것은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는 만큼 신생기업에도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유입하지 못했던 2030 세대들의 패키지 수요가 높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2030 MG팩이라는 상품을 여행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교원그룹 2세 장동아 교원투어 대표이사는 여행업 진출을 계기로 교원을 생애주기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행과 상조, 여행과 교육, 교육과 렌탈 등 여러 분야의 상품을 결합해 경쟁 여행사가 갖추지 못한 상품 기획력을 선보이며 그룹 내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여행을 가장 당연히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니어와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회사가 교원 라이프를 비롯해가지고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교원그룹의 이번 여행업 진출은 교원그룹 2세의 경영 능력을 입증할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룹은 향후 IT 기업 M&A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며 전폭적인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애플이 긴축 경영을 선언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이게 뭐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애플이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겁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애플의 긴축 경영 소식을 전했습니다. 채용 속도를 줄이고 지출 확대도 늦출 계획이라고 보도한 건데요. 애플의 긴축 경영은 일부 사업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이 우려감 때문에 이날 애플의 주가 2.06%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애플이 경기 침체 방어전을 예고하면서 미국의 증시 모두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예, 참 방심할 수가 없는 시장인데 애플이 뭐 이전에도 이런 긴축 경영을 진행했던 적이 있나요? 네, 애플이 지출을 둔화시키면서까지 긴축 경영을 진행한 적은 드뭅니다. 예. 하지만 2019년 초에 고용을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한 적은 있는데요. 중국 지역에서 아이폰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채용을 줄이기도 한 겁니다. 지난 4월에도 일부 애플 소매점 채용을 축소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애플이 1년에 5에서 10%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애플이 일부 그룹사를 중심으로 해서 2023년 채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또 퇴직하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채용도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간밤에 애플이 이런 선언을 한 게 좀 영향을 끼치긴 했는데 사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다른 기업들의 상황도 매한가지입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스냅 등 이 최근 주요 IT 회사들은 몇 주 동안 예산을 축소하고 채용을 줄이는 등 독자적인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전체 인력의 1%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또한 약 1,800명 정도에 달하는 인원으로 2017년에 제품 판매 방식을 바꾸면서 수천 명을 해고한 이래 5년 만에 처음 단행된 겁니다. 예. 코인베이스도요, 전체 인력의 18%, 약 5천 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게도 이 긴축 경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뭐 이런 경기 상황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또 많이 투자를 하신 종목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테슬라였고요. 4위와 5위가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이었는데요. 또 6위와 7위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기술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이 기술주 전망을 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인내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저가 매수 기회는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줄리언 이메뉴얼 애널리스트는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을 앞두고 성장주에는 단기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라면서 그동안의 기술주들의 낙폭이 과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투자 자문사인 뉴스트리트 어드바이저스 CEO도요.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성장주에 부정적이다라면서도 저가 매수 기회를 찾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면 투자의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그럼 대표적으로 애플로 한번 전망을 좀 점쳐보겠습니다. 애플 곧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 28일 애플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보다 조금 증가한 약 830억 달러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팀 쿡 CEO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영업이익과 운영비용 측면에서 영향이 뚜렷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애플은 최근에 시간제 소매 판매 인력과 기술 보조 인력에 대해서 5에서 15% 임금을 올렸습니다. 미국 내에 긴축된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상승 예산을 확보해뒀다고 애플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부분 감안해서 좀 이번 실적 좀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목표 주가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진 않죠? 네, 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애플의 목표 주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이번 실적이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목표가를 하향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바클레이즈는 기존보다 1달러 하락한 166달러를 제시했고요. 시티그룹 역시 200달러에서 하향된 17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에버코어, 모간 스탠리 등도요. 하향하는 목표 주가를 내놨습니다. 현재 애플의 목표가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은 182.20달러로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애플의 움직임이 시장에는 걱정스러운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기술주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속속 나오는 만큼 시장 상황 살피시면서 투자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까지 허리띠를 졸라맸다라는 소식인데 이번 다음 분기 실적 변화 잘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를 10년간 15만 명 양선한다는 이 계획을 내놨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서 이 정부는 대학 정원을 확대해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약 17만 7천 명 수준인 반도체 부문 인력이 10년간 30만 4천 명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예, 교육부는 정원 증원 시 필요한 교지와 교원, 교사 같은 이른바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정원을 늘려도 가르칠 교수를 구하기가 어렵고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는 기사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 열린 이 규제 혁신 회의에서 금융산업에서도 BTS-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규제도 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